5번째 세션. 이번 세션에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 펩타이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BHL 바이오의 한성준 대표께서 BHL 바이오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HL 바이오의 한성준입니다. 베러 휴먼 라이프라는 목표를 표방하는 BHL 바이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9년 9월에 그 창업자이신 이지원 박사님에 의해서 프로본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1월에 팁스를 메디톡스 벤처 투자로부터 받아서 정부 지원금까지 한 6억을 받았고요. 제가 여기 BHL 바이오 합류한 건 작년 12월 1일부로 신임 대표로 이제 조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이름도 비전과 그런 철학에 좀 더 부합시키고자 BHL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기술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간단하게 주요 매니징 구성원들을 소개를 드리면 한성준 대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 6대학 지금은 이제 소르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NIH에서 이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건너와서는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 IPK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드럭 바이올로지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한 10여 년 신약 개발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HL 바이오에 조인하기 바로 전까지는 제가 이제 옵티팜이라는 생명공학 기업인데 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를 역임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지원 박사님 이제 창업자시고 저희 플랫폼의 발명가이시고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나오셔서 고대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연구자로서 생활을 하셨고 크고 작은 국가과제 및 많은 논문들을 보유하신 과학자이십니다. 저희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윤석균 박사님 같은 경우는 LG에서 상무까지 하시고 15년 가까이 일을 하시고 나오셔서 대구 천복에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을 하시고 하셨던 그런 화학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사업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트렌드가 언드러거블 타겟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러거블 타겟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약들도 개발이 되었고 중복되는 그런 타겟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무한 경쟁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언드러거블 타겟으로 사람들이 포커싱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언드러거블 타겟 중에서도 단백질 상호작용, 그러니까 프로테인 인터랙션 PPI를 이제 타겟으로 잡았고요. PPI 같은 경우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약 65만 개 정도의 PPI가 생체내에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고, 그 중에 이미 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 등에 관련된 그런 PPI들이 밝혀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신약 개발의 동력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주목받는 그 언드러거블 타겟이었는데, 이게 왜 언드러거블 타겟이 됐냐면 그 사이에 이 PPI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BHL 바이오에서 이제 주목한 것은 스크리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PPI 억제제를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스크린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약 개발이 이렇게 좀 미흡했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이제 스크리닝 방법은 다 인비트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단백질 인터랙션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세포 밖으로 끌어내 갖고 재현한다는 게 구현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인셀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인셀 시스템들을 많이 또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한계점들이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스크린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왜 스크린 시스템이 중요하냐? 요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치와와 펍 새끼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냥개 훈련시키듯이 익스텐시브하게 훈련을 시키면 얘가 도ber이만이 되겠느냐 과연? 아니죠.
훈련 잘 받은 치와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와 새끼가 아닌 도베르만 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저희가 이제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스크리닝에서 히트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그림인데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파스텔에 있을 때 저희가 결핵약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근데 결핵약을 개발하는 곳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박테리사이드, 그러니까 살균 효과를 보는 걸로 이제 결핵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을 배양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화합물을 처리해서 그 결핵균을 죽이는 그런 포텐시로 가지고 이제 히트를 선별하는 그런 스트라티지를 전략을 도용을 했는데, 그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결핵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은 마크로페이지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로페이지에 감염된 결핵균을 죽여야만 레이턴시 가는 것도 막고 궁극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요 점에 주목을 해서 저희는 그 마크로페이지 안에 있는 결핵균을 죽이는 그런 스트라테지로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포텐시를 보였던 그런 화합물을 노바티스 같은 데서도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박테리사이드를 우선순위로 보다 보니까 더 훨씬 그 포텐트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얘는 그냥 MOA 연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양사에서 그걸 같은 걸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이제 네이처 메디신에 논문을 냈는데, 이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허도 내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돌려갖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자회사 IPK에서 스피노프된 회사에 이제 라이센싱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바티스 같은 데서는 이제 MOA 연구하에서 그걸 저희랑 합쳐서 논문 내는 거로 그쳤죠. 그러니까는 스크리닝 시스템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언드러거블 타겟을 드러거블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이제 새로운 기술의 사다리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PTD라 그래가지고 TPD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탁이나 글루 같이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고, 또 신세틱 리설리티 같은 것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요새 또 한참 유행하는 AI를 통해서 AI 드리븐 드럭 디스커버리 같은 것도 통해서 언드러거블 타겟을 드러거블로 바꾸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PI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PPI에 저희가 이제 타겟드 피노티픽 스크리닝 방법, 저희가 큐피드라고 명명한 이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언드러거블 타겟을 공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기술은 셀 베이스드 언 혹은 아이덴티파이드 프로테인 인터랙션 디스커버리의 이제 첫 자를 따서 큐피드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큐피드라는 건 사랑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큐피드 시스템도 단백질 결합을 주목을 해서 중의적인 뜻으로 큐피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이제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단백질 상호작용이니까 두 개의 단백질이 필요할 테고요. 그 하나의 단백질에는 저희가 RFP, 그 빨간색 형광을 달고 그 앞에 이제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시그널 펩타이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단백질을 구성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GFP 그린, 그러니까 녹색 형광을 달아서 그거를 발현시키면 이제 세포 내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동 자극을 주게 되면 빨간색 형광이 달려 있는 단백질은 시그널 펩타이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고 멤브레인 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두 개의 단백질의 인터랙션을 해서 바인딩하고 있다면 초록색 그 형광을 달고 있는 단백질도 같이 딸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니비터 같은 걸로 이 인터랙션을 깨주게 되면은 빨간색 형광을 달고 있는 단백질은 당연히 멤브레인으로 갑니다. 근데 초록색 그 형광을 달고 있는 단백질은 이제 사이토졸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동영상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P53 MDM2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P53 MDM2의 이제 억제제로 알려진 게 뉴틀린 3고, 그래서 뉴틀린 3를 처리하기 전과 후로 저희가 이제 신호 전달을 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파이널 작동 후의 그 그림인데, 이걸 무비로 이제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은 저희가 그 이니비터를 처리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형광과 초록색 형광이 둘 다 멤브레인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뉴틸린 3라는 저희가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빨간색 쪽은 당연히 이제 멤브레인으로 가죠. 근데 초록색 단백질들은 사이토졸에 남아 있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니비션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온오프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죽어 있는 세포 혹은 뭐 제대로 트랜스펙션 안 된 이런 세포들은 다 제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빨간 그 형광이 그 멤브레인으로 간 세포들만 한해서 거기서 초록색 형광이 어떻게 됐는지를 카운팅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어세이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P53하고 MDM2, 뉴틸린 3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맨 왼쪽에 이제 SPR 같은 경우는 비아코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가장 그 센시티브하다고 알려져 있는 인비트로 방법입니다. 이거보다도 저희가 이제 한 4.5배 정도 센시티브한 걸로 나타났고 플로우 PPI, 그립, 그다음에 나노 BIT 같은 프로메가 제품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좀 더 민감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 그 클로닝부터 시작해서 타겟이 정해졌을 때 클로닝부터 시작해서 히트 도출까지 평균 잡아 한 6개월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파이프라인을 삼고 있는 KRAS B라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셋업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한 6개월 이내 셋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을 이제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요건 제가 조인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 충남대학교 노재랑 교수님하고 같이 그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는 탭1, 텍1이라는 인터랙션인데 요 두 단백질의 인터랙션이 파골 세포의 성장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백질 인터랙션을 막으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탭1, 텍1의 인터랙션을 막는 화합물 하나 찾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파골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농도 9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파골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세포 독성은 없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을 가지고 저희가 오바리 액토믹 그 OVX 마우스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골밀도가 그 컨트롤하고 비슷할 정도로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큐피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PPI 이니비터를 찾았을 때 그 스크리닝이 그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특허도 가지고 있고 논문도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또 논문을 냈던 이런 레퍼런스들도 이제 여러 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가장 주력이고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선정한 건 KRAS B라프입니다. 이 KRAS를 타겟을 삼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도 잘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KRAS에 대한 그 이니비터를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건 한 40년간 노력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암젠에서 처음으로 그 G12C라는 뮤탄트에 그 작용하는 그 이니비터를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KRAS 뮤테이션이 한 20개 이상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G12C에 관한 것만 이제 타겟을 하는 약을 개발을 했고요. 요게 한 2029년 정도 되면 한 25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파일럿 테스트로 FDA에서 허가받은 그런 약물들로 구성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히트를 2개를 잡았고요.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 MD 앤더슨하고 유니버시티 텍사스에서 같이 이제 PNAS에다가 KRAS 관련 항암 효과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드랍을 하고 두 번째 히트를 가지고 저희가 퍼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 이제 AMG 510 그 작년에 그 허가받은 그 암젠의 그 소토라십이라는 그 화합물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다들 뭐 어차피 알려진 사실이지만 AMG 510 같은 경우는 G12C 뮤탄트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유래된 그런 암세포주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외 것들은 못 막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은 히트2 같은 경우는 G12C뿐만 아니라 G12D, VS까지 다 막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큐피드 시스템으로 발굴한 유효합물은 팬케라스 이니비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팬케라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젠의 그 소토라식 같은 경우는 G12C만 이제 막을 수 있어서 3조 5천억 정도 시장이라면 팬케라스로 확대를 하게 되면 폐암 시장만 계산을 했을 때 약 9.3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폐암에 구간한 거고요. 이 KRAS 뮤테이션이 관여하는 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암에 거의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그 이 KRAS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큰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저희가 커머셜리 어벨러블한 그 라이브러리를 한 30만 개 정도를 저희가 그 메디시널 케미스트가 스크린을 해가지고 한 2만여 개 좀 넘게 이제 축소를 시켰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개의 이제 유효합물을 찾았고요. 그 중에 이제 3번, 4번 화합물의 데리버티브스 유도체들을 이제 합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중에 제 4번의 5번째 그 유도체가 가장 프로미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BHL101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퍼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율의 그 암세포주를 가지고 KRAS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율의 암세포주를 가지고 성장 억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요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로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개발했던 그 BI3406이라는 화합물을 이제 컨트롤로 썼습니다. 요 다음 단계 화합물이 지금 현재 그 항암 그 팬케라스 항암제로 임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I3406이랑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팬케라스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BI도 마찬가지로 팬케라스입니다. 근데 같은 그 암 세포주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께 BI 거보다 좋았고 저희가 스크린에 사용했던 G12C 그러니까 G12D 그 A427 같은 경우는 A427 세포주 같은 경우는 약 6배 가까이 그 BI 컴파운드보다 더 포턴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토 톡시시티도 훨씬 더 이제 낮은 걸로 이제 보여졌고요. BI 컴파운드에 비교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BHL101의 그 몰레큘라 그런 패스에 관여하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라스 패스의 하위 단계에 있는 메카에네즈 그 얼크의 파스폴레이션 그러니까 단백질 인사화나 저해에 대한 그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 농도 디펜던트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컴파운드를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 동물 유효성 테스트를 키프론 바이오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키프론 바이오에서 이제 A549 저희가 이제 주 타겟으로 하는 A427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A549 같은 경우는 생착 실험이 이미 끝나 있었던 상태였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것 때문에 그 키프론에 그게 있어서 A549를 먼저 한번 간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그 워킹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간이 테스트에서 제노그래프트 모델로 실험을 해봤을 때 관찰하는 내내 저희 그 BHL101을 투여한 쥐에서는 종양 사이즈가 컨트롤 대비 훨씬 줄어든 걸 봤고요. 나중에 이제 세크리파이에서 튜머를 꺼내서 봤을 때도 훨씬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찰하는 내내 그 일반적인 심톰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A427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우스 숫자도 다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양 샘플에서 저희가 이제 얼크 퍼스폴레이션이 감소되어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 개발 마일스톤이고요.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그 파이프라인은 REV37인데 이게 뭐냐면 키모 레지스턴스라고 약물 저항성을 갖는 캔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물, 그러니까 시스플라틴이나 옥살리플라틴 같은 1차 그 항암제 처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 그 기작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게 REV371의 이제 인터랙션입니다. 그 중에 37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을 가지고는 현재 지금 약이 하나 개발돼서 임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7을 이제 타겟으로 했고, 저희 시스템이 그 인셀에서 아주 작은 그런 그 펩타이드 가지고도 이제 바인딩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 16 아미노액시드에서 20 아미노액시드 가까이 되는 그 펩타이드를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완벽하게 3하고 7의 인터랙션을 막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랜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그 내성 성질을 다시 이제 리센스타이즈 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펩타이드 드럭을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펩타이드 드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그 DDS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을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파트너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KB 바이오메드라는 데랑 그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제 DDS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펩타이드를 통해서 DDS를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DDS 전문화된 회사라도 저희는 이제 파트너로 삼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는 믹맥인데 이건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마일스톤은 세 가지 마일스톤을 지금 현재 돌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뒤따라오는 뭐 잘 알려진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테인 인터랙션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제 연구 개발과 더불어서 또 서비스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CRO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게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그거를 좀 활성화하려고 해서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 제약 대기업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수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기부에서 주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 마케팅도 지금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안에 한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BD 활동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2주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 일본의 바이오 재판에 참석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뭐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고요. 지금 팔로업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또 요새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좀 따서 저희 그 자금 사정을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하반기에만 저희가 이제 한 4개 정도 과제 이제 선정이 됐거나 이제 예비 선정이 됐고, 그래서 뭐 당해년도만 치면 한 4억 원 정도, 그래서 총으로 하면 8억 원 넘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과제를 국가 과제를 수주한 상황입니다. 저희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프리 A 시리즈로 100억 밸류로 15억에서 25억, 그러니까 미니멈 15억이고 25억까지 이제 지금 이제 레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전임상 진입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 A를 케이라스에 전임상 진입한 후에 시리즈 A를 200억 밸류로 한 50억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그 라이센싱 아웃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CRO를 통한 캐시카우 모델도 이제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PO에 있어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 중에 그 어떤 그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서스테너블한 그런 매출 그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같이 저희가 가지고서 2025년 말경에 저희가 IPO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시리즈 A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조직도를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프리 A 투자를 받게 되면은 25억이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용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15억으로 미니멈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 그 자동화 시스템하고 마지막에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는 잠시 홀딩을 하고 일단은 이제 케이라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내년도 시리즈 A 받았을 때 용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